예, 19과에서는 전처리와 분할 컴파일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9과부터 나오는 19과, 20과는 실제로는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때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랭귀지라기보다는 특별히 이제 19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디버깅하고 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또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제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 과정에는 전처리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여러분이 이제 .c 파일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면 사실은 이제 .obj 코드가 나오죠. obj 코드가 이렇게 나와요. 오브젝트 코드가 나오고요. 얘를 이제 링크를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xe 파일이 나오죠. exe 파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 단계에 보면 소스 파일에서 오브젝트 파일로 갈 때, 이 소스 파일에서 오브젝트 파일로 갈 때 그 사이에 전처리 단계라는 것들을 거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그동안 이 전처리 단계를 많이 거쳐 왔었어요. 설명 없이 사용은 이제 해왔던 부분인데요. 이 전처리 과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소스 파일에 다른 파일의 텍스트를 포함시키거나 또는 일부 문장을 다른 문장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어요. 얘의 대상은 어디냐면 이 소스 파일이에요. 소스 파일에다가 소스 파일의 내용을 조금 수정해주는 부분을 우리가 전처리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전처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령어로 이 샵 기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샵 기호를 사용을 하면 이 샵 기호로 붙여져 있는 것은 전처리에서 읽어다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전처리가 끝나면 소스 파일과 마찬가지인 텍스트 파일을 제공을 해줘요. .c 파일이 그대로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썼던 전처리 과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애가 어떤 애냐면 바로 얘죠. include 명령이에요. include 명령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해왔던 전처리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였죠. 샵하고 꺽쇠가로 한 다음에 파일 이름을 쓰거나, 또는 큰 따옴표, 이중 따옴표하고 파일 이름을 쓰거나, 이렇게 만일 여러분들이 소스 파일에다가 얘네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컴파일을 하기 전에 얘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서 소스 파일에 카피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했던 것들이고요. 실제로 이 두 개의 차이는 이렇게 꺽쇠 가로를 사용해서 하면 얘가 어디를 찾냐면 컴파일러에서 설정되어 있는 include 디렉토리를 찾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을 쓴다 그러면 10.0에 컨피그레이션 되어 있는, 컴파일러에서 컨피그레이션 되어 있는 헤더 파일들이 있는 디렉토리에서 찾아올 거고요. 여기 이중 따옴표를 쓰면 이 디렉토리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설정되어 있는 디렉토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헤더 파일을 만들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그 위치에서 헤더 파일을 읽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저라는 디렉토리 밑에 myheader.h를 여러분이 만든 다음에 얘를 include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체 경로를 다 써주시면 여기 가서 얘가 이제 읽어다가 그 소스 파일에다가 include를 시키게 되죠. 기억이 하시겠지만 include는 헤더 파일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을 깔끔하게 정리를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myheader가 이렇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어요. 보면 스트럭처도 하나 디파인을 해놨고요. 함수도 하나 선언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외부 변수도 이렇게 하나를 선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소스 파일을 가서 보면 include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그러면 얘가 전처리기를 과정을 거치면 얘가 이 소스 파일이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 여기에 있는 전체 내용들이 이 소스 파일에 카피가 돼요. 스킬로 카피가 되죠. 그래서 여기 include 있는 요 위치로 카피가 돼요. 그래서 요만큼이 카피가 되고 이 카피가 이제 맞춰진 이 소스 파일을 우리가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 전에 이 소스 파일 부분들을 전에 처리하는, 프리프로세싱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처리기라고 사용을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자, 이런 include 말고 몇 가지 이제 많이 사용하는 전처리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 define이라는 애예요. define이라는 애고요. 이 define는 어떤 애냐면 매크로명을 정의하여서 그 매크로명에다가 상수나 또는 문장을 정의하게끔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쓸 거예요. 나중에. 자, 샵 define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명. 여러분이 약속된,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매크로명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확장 문자열이라는 부분에 얘의 실제 의미를 여기다가 사용을 정의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define 되어 있고요. 매크로는 pi라는 애요. pi라는 게 매크로명이고요. 확장 문자열 3.1415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 pi는 3.1415로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놓고 여러분이 소스 파일에다가 쭉 쓰는 거예요. 뭐 원의 반지름 하세요 하면 사실은 원의 둘레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되겠죠. 2 곱하기 3.14 곱하기 반지름인데 여기 3.14 대신에 보니까 여기 파이를 써놨어요. 요 파이, 요 정의되어 있는 파이죠. 그러면 전처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가 요렇게 가서 여기를 보고서 해석을 한 다음에 실제로는 파이를 3.14로 바꿔줘요. 그래서 전처리기를 돌리고 나면 파이 대신에 이렇게 3.1415고 이렇게 바뀌고 실제로 이렇게 바뀐 내용을 가지고서 얘를 가지고서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define 문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실제로는 첫 번째는 3.14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우리는 3.14를 그냥 파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게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3.1415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3.1415가 아니라 3.14만 정의하고 싶다. 이렇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소스 파일에 가가지고 사실은 얘를 다 고쳐줘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만 쓴다 그러면 얘를 다 고쳐줘야 돼요. 다 삭제하고 일일이. 그런데 이렇게 define 문을 사용하면 여기만 고쳐주면, 요 내용만 고쳐주면 전처리기를 하면은 전체가 다 3.14로 바뀌겠죠. 이렇게 해서 소스 코드를 조금 더 이제 개선하거나 유지 보수할 때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define 문을 사용을 합니다. 자, 매크로명은 아까 같이 간단한 것뿐만 아니라 복잡한 수식이나 문장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를 들면 define 하고서 intro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는 지금 두 줄이네요. 두 줄 이렇게 써서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백슬래시를 사용을 하면 define 문을 여러 줄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백슬래시를 사용하면 define 문을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로 정의할 수 있고요. 얘는 그러면 얘를 읽어올 때 쭉 한 줄로 읽어올 거예요. 여기 뒤에 쭉 읽어오다가 얘 있네. 그럼 그 다음 줄도 이어서 쭉 읽어서 한 줄로 처리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인 함수에서 intro라는 애를 썼어요. 그러면 intro라고 쓰여져 있지만 실제로 컴파일을 하면 이 인트로를 얘로 다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얘로. 요 확장 문자열 값으로 이렇게 다 바꿔준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컴파일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컴파일 하기 전에 전처리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얘를 가지고서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복잡한 문자열이나 수식 같은 것들을 사용하거나 또는 나중에 프로그램 이제 작성 후에 나중에 유지 보수 할 때 바꾸는 경우들 같은 것을 고려할 때 이 define 문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매크로를 사용하는 걸 한번 보면 일단 이 프로를 보면 파이는 3.14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리밋은 100.0, msg는 메시지인데 얘는 문자열로 되어 있네요. 문자열로 정의를 해줬고요. 에라 프린트는 이거 보니까는 그냥 실제로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이렇게 함수처럼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가져다가 프로그램에 사용을 하면 3.14 대신에 파이라고 써놨고요. 여기 리밋이라고 써놨고요. 여기 에라 프린트 이렇게 써놨네요. 써놓고 여기 msg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전처리기를 통과를 하면 요 3.14는 여기서 나오는 3.1415로 바뀌어 있을 거고요. 전처리기 통과하면 그 다음에 리밋은 100으로 바뀌어 있을 거고요. 여기 에라 프린트는 얘가 통째로 올 거예요. 얘가 통째로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라는 애가 에로 바뀌어 있을 거고요. msg는 여기는 문자열이니까 여기 문자열
큰 타원표 쓴 문자열이 전체가 다 이렇게 바뀌어 있겠죠. 그렇게 바꿔놓고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는 이 그 의미들이 요 100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냥 100 써놓으면 사람들이 볼 때 이 100이 뭐지? 이렇게 했는데 리밋 그러면 얘가 한계값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3.1415고 뭐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 다 알겠지만 그러면 얘가 뭐지? 3.1415가 뭐지? 얘 파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독을 하는데도 요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동일한 수식이나 문장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 다른 값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매크로 함수라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define 문을 써서 함수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함수는 아니에요. 매크로는 그렇게 카피시켜주는 애기 때문에 직접 그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그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는 애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define에 sum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놨어요. 함수처럼. 함수처럼 만들고 그 함수의 내용이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프린트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define을 하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sum은 x, y 이렇게 하면 얘는 뭘로 바뀌냐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x 플러스 y로 바뀌어요. x 플러스 y로. 그럼 이제 sum에 a, b 이렇게 해놓으면 sum에 a, b는 여기는 사실은 a, b가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x, y로 되어 있는데 여기 x하고 y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요게 지금 함수에서 사용을 하면 함수 매크로로 사용을 하는 것처럼 요 타입으로만 맞춰주면 여기 a,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a,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걸 그냥 요 x, y처럼 간주해서 이렇게 a 플러스 b로 바꿔줘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매크로가 지내면 전처리기에서 얘는 뭘로 바뀌냐면 x 플러스 y로 컴파일 되기 전에 소스 코드가 바뀌고요. 얘는 a 플러스 b로 소스 코드 자체가 바뀌어요.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매크로 함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함수로 만들지 왜 매크로로 만듭니까? 함수로 만들면 우리가 알다시피 전달인자 같은 것들을 카피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함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함수가 아니죠. 함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바뀔 테니까.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오버헤드나 뭐 메모리 오버헤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건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매크로 함수가 이제 사용될 때 다른 연산자와 추가적인 연산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예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머리라는 요런 이제 매크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요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럼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싶겠죠. 2 곱하기 5를 해서 10 나누기 3 요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요렇게. 그죠? 2하고 5를 곱해서 10을 나눠서 이 결과가 몇이 나오게? 3이 나오게. 3이 나오게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전처리기를 했어요. 얘가 전처리기를 해서 이렇게 바뀌겠죠. 얘는 지금 x, y는 x 곱하기 y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면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이렇게 바뀌면 뭐부터 계산하나요? 얘부터 계산하죠. 얘부터. 그래서 30을 2로 먼저 나눠서 15 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5 해서 얘는 대충 75 뭐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결과가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확장 문자열의 괄호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보는 것처럼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는 거예요. 괄호로 확실하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괄호가 이렇게 묶이죠. 이렇게 묶여요. 그래서 괄호가 먼저 되니까 얘 계산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요 첫 번째로 이렇게 묶이는 거, 얘를 이렇게 꼭 묶어줘야 된다는 거, 얘를 꼭 묶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괄호를 묶어주는 습관을 들여서 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생기는 이런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매크로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자, 보면, 자, 파이는 3.14로 디파인을 했고요. 3.14로 디파인 했고, 그 다음에, 스퀘어 x라는 매크로 함수를 하나 정의했어요. 얘 정의는 뭐냐면, 얘가 정의죠, 얘가. x를 2번 곱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가로로 다 묶어놨네요. 오류 안 생기게, 가로로 다 묶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 보니까, 반지름 입력하세요 해서, 스캔F 사용해가지고, 레디우스에다가 반지름 하나 이제 입력해 왔고요.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스퀘어 레디우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뭘로 바뀔까요? 전처리기 하면 3.14159 곱하기 요게 전체가 바뀌니까 여기 보니까 가로가 쳐 있네요. 가로 쳐져 있고 레디우스 곱하기 레디우스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런 수식으로 바뀔 거예요. 요런 수식으로 이제 바뀌어서 계산이 된다는 거, 컴파일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함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왜냐면 함수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달 인자 같은 것들을 카피도 해야지 되고 뭐 이렇잖아요. 전달 인자를 넘겨줘야 되니까. 그런데 사용하는 컴퓨테이션 오버헤드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매크로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 이제 회사 같은 데 가서 프로그램 한 것들을 보면, 특히 이제 인베디드 쪽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런 매크로 함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익숙하게 해석하고 또 작성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함수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조건부 컴파일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 이제 제가 이제 그 실습 때 이제 몇 번 했던 것들인데요. 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명령어로 if, else, 뭐 and if, 뭐 이런 거, if define,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요 조건이 만족하면 그러면 문장들을 컴파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샵의 if, 그 다음에 else, 그 다음에 and if 이렇게만 돼 있다고 하자고요. 얘가 조건식 2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 if하고 조건식을 봐요. 얘가 조건식을 봐서 조건식이 참이면 여기를 컴파일을 해요. 거짓이면 if else하고 똑같아요. 여기를 컴파일을 해요. 그래서 컴파일을 선택해서 조건부로 컴파일을 할 수가 있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에요. if 띄고 샵 if 띄고 1 했어요. 그럼 1은 항상 뭐예요? 참이죠. 그러면 요 1번 문장이 컴파일이 돼요. 그러면은 3번 문장은 컴파일을 안 할 거예요. 반대로 여기가 1이 아니라 0이에요. 0. 0이면 거짓이죠. 그럼 얘가 컴파일이 안 되겠죠. 얘가 컴파일이 안 되고 3번 문장이 컴파일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런 애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용하는 게 if define 이라는 애예요. if define 이라는 애고요. 얘는 뭐냐면 if define이 뭐예요? 만약 define 됐으면 뭐가? 요 매크로명이 요 앞에 define이 되어 있으면 얘를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else 볼게요. 아니면 얘를 컴파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and if로 끝내야 돼요. if not define은 뭘까요? if not define은 얘가 define 되지 않았으면 얘를 컴파일하고, 얘가 define 돼 있으면, 지금 이제 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else만 생각할게요. define이 안 돼 있으면, 그러면 define 돼 있으면 얘를 컴파일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컴파일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얘의 의미랑 같아요. else if랑 같고요. 사실은 이거 많이 안 쓰여요. 대부분 if else 정도로 쓰이고 if define, if not define 얘네들이 쓰이는데요. 요거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if 얘면 얘가 거짓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에요. 0이면 그럼 이제 else if 얘를 보죠. 조건식 2를 봐서 얘가 1이면 얘를 컴파일하고, 얘도 0이면 거짓이면 얘를 컴파일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서 컴파일을 해보세요. 그래서 컴파일할 문장에다가 프린트, 예를 들어서 프린트 1, 프린트 2, 프린트 3 이렇게 해놓고 조건식 바꿔가면서 어떤 것들이 컴파일이 되고 프린트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조건부 컴파일하는 예를 한번 볼게요. 예, 이거예요. 자, include 일단 시켰고요. define 했어요. tc를 define 했어요. 근데 여기 매크로에 있는 실제는 확장 문자열이 없네요. 예, 얘 없어요. 그냥 얘를 그냥 define만 한 거예요. 예, 써줘도 되는데요. 얘는 그냥 define만 한 거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서 쭉 지나가 이제 전처리기 하다 보니까 if define 이렇게 돼 있어요. if define tc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얘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뭐를 include 시키냐면 요만큼을 include 시키는 거예요. 요만큼을. 예, 얘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문장이 만약에 이렇게 주석 처리되어 있어서, 얘가, 예, 디파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얘를, 컴파일 하겠죠. 컴파일 할 수 있도록 얘를 집어넣어 줄 거예요, 얘를. 그래서,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디파인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요렇게 전처리가 들어갈 거고요. 전처리 들어간 다음에, 얘 include니까 카피해 올 거고, 얘는 매크로로 32767 이렇게 디파인을 해줄 겁니다. 자, 내부적으로 또 계속 들어가요. 쭉 들어가니까 얘 보니까 if define tc예요. 얘 뭐예요? tc가 정의되어 있으면 여기 정의했죠. 만약에 주석 처리 안 돼 있으면 정의가 되어 있으면 얘를 추가시킬 거고요. 그렇게 끝날 거고 또 if define tc면 이렇게 getch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정상적으로 얘가 이렇게 들어가죠. 얘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부분이 주석 처리가 돼서 디파인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 일단 빠질 거고요. 얘는 디파인 값이 어떻게 되냐면 2147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갈 거고요. 얘 빠질 거고요. 얘 빠질 거예요. 이렇게 빠진 상태로 소스 코드가 작성이 바뀌게 될 거고 그렇게 빠진 상태로 컴파일을 하게끔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조건부 컴파일 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헤더 파일에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헤더 파일을 여러 개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자, personal.h에 이렇게 디파인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clude 시켰어요. include 시키고 더 추가시켰어요. 여기도 include 시키고 더 추가시켰어요. 그런데 어떤 소스 파일이든 헤더 파일이든 보면 얘도 헤더를 include 시키고 얘도 헤더를 include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카피라고 했잖아요. 얘가 여기에 카피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카피된 거에 두 개가 추가. 여기에 카피될 거고요. 여기에 두 개 추가.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각각이 미팅과 스쿨이 추가해서 카피가 될 거예요. 그렇죠? 카피가 됐어요. 그러면 얘를 카피했으니까 어떻게 나와요? 여기에 위에 요 두 개 카피된 거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오죠. 요 네 개가 지금 어디 거예요? 얘 거죠. 얘 거고요. 요 네 개가 그 밑에 거. 얘 거예요. 얘 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두 번 디파인이 돼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두 번씩 디파인이 돼요.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두 번씩 디파인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헤더 파일에다가 뭐 외부 변수 이런 거 선언했다 그러면 변수 이름이 똑같은 애가 두 번 선언이 되게끔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뭐 인티저 이런 식으로 인티저 에라 넘 이라고 정의를 했다고 하면 에라 넘 이렇게 정의하면 여기에도 인티저 에라 넘이 하나 들어갈 거고 여기도 인티저 에라 넘 이렇게 하나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인티저 넘이라는 변수가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컴파일에서 에라 떨어뜨리겠죠. 자, 요런 것들을 이제 피하는 방법이 매크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헤더 파일 작성할 때 매번 다 이렇게 해요. 자, if not define 이게 뭐예요? 자, 퍼스널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퍼스널을 정의하는 거예요. 정의하고 그 다음에 퍼스널 거를 이렇게 디파인을 해주고 디파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and, if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매니지점에 이제 두 개를 얘를 include 시켰어요. 자, 얘를 include 시키니까 얘가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카피돼서 와요. include는 무조건 카피니까 요만큼 카피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밑에 추가된 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스쿨에 요거 추가된 거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된 거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전처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if not personally define이 안 돼 있으면 그러면 personal을 define을 해줬어요. 여기서
퍼스널을 디파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얘 디파인 했고요. 얘 디파인 했고요. 그 다음에 끝냈고, 그 다음에 얘 디파인하고, 디파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왔어요. 여기 봤더니 뭐예요? if not define personal이에요. personal이 디파인 되지 않았으면, 그런데 여기서 디파인 했죠, 지금. 여기서 디파인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짓이 되겠죠. not define 될 때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뛰어넘냐면 얘가 끝나는 여기까지를 뛰어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추가가 안 되죠. 여기가 추가가 안 되고 바로 일로 넘어오게 돼요. 그래 이렇게 되면 include를 해서 중복해 가지고 하는 오류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헤더 파일을 만들 때에도 요런 식으로 꼭 묶어서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기말고사 때 나가는 문제에도 헤더 파일 문제가 나갈 거고요. 이렇게 묶어주는 부분들이 꼭 있어야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변수에 const라는 예약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변수를 상수화 만드는 거예요. 변수를 상수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더블이라는 타입의 변수 text rate 이라는 애를 선언을 하고 0.12로 초기화 시켰어요. 그런데 이 앞에 const 이렇게 붙여주면 얘가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상수처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초기화된 이후에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const를 사용하면 중간에 대입을 해서 값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꼭 초기화를 시켜줘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onst 해가지고 변수를 지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는 건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나중에 혹시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값을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딴 값으로 예를 들어서 뭐 1.1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 라고 하면 그 값을 바꿀 수 없다고 컴파일이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그 예약어가 const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포인터 변수에 const를 붙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 같은 경우는 그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이 아니라 가리키는 기억 공간의 값을 고정시켜요. 예를 들어서 인티저 포인터 ap를 선언하고 여기다 a의 주소값으로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여기 const 이렇게 해놨어요. const 이렇게 해놓으면 자, 그럼 이제 ap에는 얘의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얘의 값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 하나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ap에 b 값을 집어넣었어요. 얘가 const임에도 불구하고 b 값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b 값을 예를 들어서 지금 b는 20이 들어있는데 20 찍어준 다음에 여기 지금 실체가 b죠. b에다가 100으로 바꿔주려고 하면 얘가 에러가 나요. 그래서 포인터에다가 const를 붙이면 포인터 자체의 값이 아니라 걔가 가리키는 값을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 이제 언제 많이 사용을 하냐면요. 함수가 매개 변수에 const를 사용해서 함수 내에서 수정될 수 없도록 값을 주고 포인터 값을 자꾸 주면 그 포인터 값을 이용해 가지고 얘네들이 자꾸 그 실수로 바꾸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분할 컴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작성해왔던 프로그램들은 예를 들면 .c 파일 하나에다가 그동안 다 작성을 해서 컴파일을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큰 프로그램들, 사이즈가 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들게 돼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들이 이제 이 분할 컴파일이라고 하고요.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파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여러 개의 파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C니까 .c 파일을 만들 수가 여러 개의 .c 파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c 파일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모듈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리고 이 모듈들을 잘 컴파일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할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보는 것처럼 여기 모듈 A가 있어요. 여기 뭐 함수도 있고 변수도 있고 다 들어있고요. .c 파일 하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c 고요. 모듈 B가 있어요. 얘가 이제 B.c 파일이라고 하면 얘를 컴파일을 하면 얘는 A.object가 나오겠죠. obj 코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B.obj 코드가 나와요.
컴파일을 하면 얘네들을 다 각각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링크 단계를 거쳐서 각각의 오브젝트 요 파일들에다가 라이브러리 파일이랑 스타터 코드랑을 다 넣어서 실행 파일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분할 컴파일을 하면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얘를 작성하고 B라는 애는 얘를 작성한 다음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컴파일을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특징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에러를 수정할 때에도 훨씬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예를 들면 여기 이제 A.C 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B.C 라는 애가 있어요. A.C에는 입력 함수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B.C에는 출력 함수, 뭐 교환 함수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각각 작성을 해서 프린트를 그러니까 컴파일을 한 후에 얘네들을 링크를 걸어서 그 다음에 .exe 파일을 만들면 됩니다. 얘네들이 사실은 이제 한 파일에 있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선언도 미리 해주셔야지 되고요. 여기 모듈 A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랑 이 함수가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니까 여기다 다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A를 지금 모듈 A를 작성을 하면 얘가 지금 이 파일에 없더라도 링크 걸 때 이 정보를 참조를 해서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B 모듈도 마찬가지죠. B 모듈도 얘는 얘하고 얘만 이렇게 들어가 있게끔 작성을 하게 되면 메인 함수에서 얘네들을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할 컴파일을 할 때 외부 변수를 사용하면 여러 함수가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외부 변수를 사용하면 이 함수 밖에서 이렇게 외부 변수를 사용을 하면 실제로는 여러 함수들이 이 변수들을 공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외부 변수를 사용하면 얘가 사용되는 영역은 이 파일 내에요. 이 파일 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듈 A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듈 B에서는 그냥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듈 B에서 이 A, B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exter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얘를 쭉 컴파일하다가 얘를 보면 이 A, B는 여기에는 없지만 요 모듈 B에는 선언이 안 되어 있지만 이 다른 파일에 모듈 A나 다른 파일에다가 선언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선언되어 있는 애들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A, B 이렇게 되는데 여기 A, B가 없어요. 선언되어 있는 애가 없잖아요. 근데 요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A, B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컴파일러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요런 걸로 하면 이제 두 개의 모듈에서도 하나의 외부 변수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개의 모듈에서 같은 이름의 외부 변수를 정의하면 당연히 중복 선언 때문에 이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리절트라고 하나 외부 변수 선언했고요. 여기 리절트라고도 하나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익스턴 해가지고 여기다가 외부에 선언된 애예요 라고 했는데 외부에 선언된 애가 몇 개예요? 하나? 두 개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명확하지 않으면 에러를 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모듈에서 같은 이름의 변수를 별도로 사용할 때에는 정적 변수로 만들어줘요. 정적 변수로. 그래서 스태틱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스태틱이라고 붙여주면 이 스태틱이라고 붙여준 애는 어디에서만 사용하냐면 선언되어져 있는 모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선언되어지는 모듈에서만. 그래서 여기 보면 인티저 리절트라는 애 하나 선언했고요. 모듈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모듈에서 인티저 리절트라는 애 하나 선언했고 얘는 외부에 있는 애예요. 외부에 있는 애를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이 상태면은 에러가 난다고 했죠. 근데 여기 앞에 스태틱 이렇게 붙여졌어요. 그러면 이 리절트는 어디에서만 사용할 수 있냐면 요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요 안에서만.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경우라면 얘가 이제 찾을 때 리절트라는 애가 지금 두 개가 있지만 얘가 사용할 수 있는 애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얘는 외부에 사용 못하니까 사용을 못하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얘를 지칭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류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이 조금 일찍 끝났죠. 뭐 여기까지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조합을 해서 다음 주 이제 프로젝트 실습을 할 수 있게끔 할 텐데, 여기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매크로 같은 것도 다 한 번씩 만들어 보시고요. 그것들을 가지고서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들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